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좀 이제 스피드 있게 고려조선을 후딱 해치우려고 합니다. 여기 사실 그 실물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것도 있어요. 조선시대 그 삼각김치와 뭐 서기병 관련된 그 사대부가 그 불교 사찰이 그 두 가지 음식을 갖고 어떤 교류 관계를 가졌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제 고려 사회와 이제 조선 사회에 대한 음식과 관련된 뭐 신화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걸 뭐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전제를 못하고 또 이제 그 스톱을 이제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도선 그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고려 시대가 그 불교가 발전해서 육식을 한 곳이 아니다 그 신뢰로서 마도선에 그 침몰된 그 유물들 거기에 이제 그 목관이나 그 목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음식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그 유물들을 통해서 고려 시대 사람들도 아주 그 육식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아주 정상적으로 먹을 고기 다 드시고 그것이 사육동물이건 사냥동물이건 그리고 뭐 그 해산물들 뭐 해초류부터 뭐 조개류, 뭐 생선, 뭐 갑각류, 뭐 고루 아주 잘 드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그 마도선 이제 표를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생선 젓갈, 뭐 고등어 젓갈, 뭐 농개젓,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한 마도 1호선에서 이제 그 죽간, 목간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고, 뭐 유물로도 뭐 밴댕이, 뭐 숭어, 농어, 갈치, 가오리, 정어리, 조기, 전어, 참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뼈로 발견이 됐고요. 그 마도 2호선을 보면은 그 이제 뭐 사슴뼈랄지 돼지, 개, 소, 고라니 이게 몽고가 본격적으로 고려를 그 지배하기 이전입니다. 1213년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1호선 같은 경우는 훨씬 또 그 전이거든요. 1208년, 1213년 그러니까 몽고 간섭기 이전이죠. 그 이제 불교가 그 발전한 고려지만 여전히 그 일반인들에게 육식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그 수준으로 그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는 사슴, 돼지, 개, 소, 고라니 이런 이제 뼈들이 이제 발견됐고 이제 고고학적인 그 통정을 통해서 돼지는 식돼지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알전류 뭐 이런 것들 그 여러 생선류들 그 이제 주로 이제 뼈의 형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 3호선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많은 그 육류들이 이제 뭐 돼지, 사슴, 개 그리고 이제 목간에 보면 이제 개고기 포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패류로 뭐 전복 젓갈, 홍합 젓갈, 뭐 상어, 뭐 밴댕이, 뭐 그러니까 여러 그 생선류들 그리고 젓갈류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뼈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그 출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가 고려를 지배하기 이전에도 아주 정상적으로 그 육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육동물이나 그 사냥동물에 의한 포유류 육식도 아주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꽤 좀 복잡한 그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분석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 이제 셀 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음식 금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육식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보다는 그 육식이 이제 상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불교랄지 이런 종교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음식 금기를 설정을 하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내면화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귀족 계급이고 상층 계급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육식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뭐 귀족 계급을 할지 그 인도의 바람 계급들은 육식을 이제 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식생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 계급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타 계급에 대한 차별적인 관념으로 이걸 사회 전체에서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고기 먹는 놈, 청정하지 못한 놈,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놈, 이런 식으로. 근데 고려사회는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사회에 유일하게 사냥, 도축, 뭐 육식과 관련된 집단이 누구냐면 양수척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고려사회에. 그러니까 이 집단에 보통 다른 일본이나 인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여기에 청정하지 못한 집단,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이 더 씌워져서 그런 차별이 가해져야 되는데, 고려시대 양수척에 가해진 그 차별은 순전히 사회적인 차별이고 종교적인 관념이 내면화된 그런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개가레랄지 그 인도의 그런 뭐 수다 이런 관념하고 확연히 고려 사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려 불교는 일본이랄지 인도와 같은 그 육식 금지에 대한 그런 내면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기별은 이 세계 문집을 통해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충 어떤 음식 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원감 곡사의 문집을 통해서 고려시대 스님들은 그럼 이제 어떤 음식 생활을 하고 계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조선시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고려는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기부의 이제 시에 나오는 건데, 뭐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1970년대 국민 학생이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월급날 딱 한 번 돼지고기 먹고, 그러니까 뭐 한 20분 이런 풀만 먹다가, 물론 이제 생선도 중간중간 먹었지만 고기를 딱 하나 먹었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 아버지 월급날 돼지고기 한 번. 근데 이제 막 80년 넘어서 뭐 90년 되면 이거 그냥 밖에서 누구 만날 때 가면 그냥 대충 고깃집 가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예. 아니, 제가 까먹어가지고. 예. 아이고. 위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이제 좀,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금년이 뭐냐, 이런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이제 다 들으면 이제, 금년이 뭐야?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왕이 만약에 어떤 고기를 딱 집잖아요. 나는 이게 맛있다. 그럼 이제 딴 신하들이 손 못 대잖아요. 자기만 뭐.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임금님이 이제 그 시간한테 이제 고기를 이제 뭐 하사한다랄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관직 생활할 때는 왕한테 이제 고기도 하사 받고 이랬는데 지금 관직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육식과 이제 채식 문제에 봐서 그 채식 문제에 그 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식품 영양학의 입장이랄지 뭐 조리학의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이제 있고, 이게 그 종교학의 입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고려시대랑 불교를 많이 연관시키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상당히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뭐 길게 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그 여기 지금 그 뭐 초상 제사에 대해서는
소만에 고기를 쓰지 아니하며 연애에는 소화만을 잡고 야생의 동물로서 만족을 취한다. 그러니까 음식 생활 자체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종교, 의료와 관련된 관념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좀 풀어지고 싶고 동시에 얽혀 있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쭉 청정수행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그런 아주 고도의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지키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기도 좀 먹고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생활이죠. 근데 이제 다소 좀 사대부처럼 기준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뭐 집안에 제사가 있다랄지 이랬을 때는 뭐 고기 안 먹고 소식하면서 그날은 좀 참지만 또 다른 날은 또 좀 풀어줘서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그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종교상의 어떤 날짜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날짜들, 그때는 좀 이제 지킬 걸 이제 지켜야지. 근데 이제 불교적인 시각, 사대부적인 시각에서 그 다른 다른 날에 일반인들이 보이는 행태, 그러니까 야, 너 닭 한번 잡아봐. 그러면 그 닭도 못 잡아서 막 절절내고, 난 못 죽여, 뭐 이러는데, 만약에 잔치에 무슨 뭐 큰 소도 잡고 막 이럴 때는 막 와, 달려들어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뭐 이중성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게 고도의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강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실제 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불교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한 케이스와 그런 관점으로만 봤을 때 작동하지 않은 케이스, 이런 것도 동시에 있는데, 오히려 그게 실제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서는 저는 이제 더 정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먹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그렇게 뭐 주자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사람이라, 저는 그게 아주 진짜 정상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규보나 이색이 뭐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이런 뭐 문집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 사대부들이,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오신채 금지, 육식 금지, 그리고 절에 가서 그 스님처럼 며칠간, 뭐 1년 내내가 아니라 아주 며칠간 이제 초동한 생활을 하는 이런 풍요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예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 사회가 불교가 융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규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 오신채랑 육식 끊었어. 그런데 오신채는 어떻게 되는데 눈앞에 고기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시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오신채, 그리고 이제 소고기는 나중에 이제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기가 다 써놨어요. 그때 쇠고기도 아울러 끌었으나 마음으로만 끊었을 뿐이고, 마침 고기를 눈앞에 고기가 있으면 안 먹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색 같은 경우는 요새 한국에 사찰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들어가서 이제 고기 안 먹고 술만 안 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색도 이제 안방사라고 하는 개성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요즘 말로 이제 템플 스테이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감국사 춘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이제 고려 시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감국사 춘지는 조계종 제 6세 스님입니다. 그래서
속세에 계실 때는 고려시대 문과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직 경험도 있고 동생도 문과 장원급제를 했어요.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속세에 그 관심이 없어서 뭐 9살 막 이럴 때부터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송광사 그 주로 그 우리나라 남부 사찰 이제 그쪽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고려시대하고 이제 조선시대 스님들의 삶이 굉장히 그 이제 다릅니다. 사실 개경에 계셨던 고려시대 스님들 생활은 고관 대작의 생활이에요. 저녁 되면 이제 좀 그렇지만 술 여러 가지 오늘에서 들어온 차, 그러니까 호화로움이 이제 극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려시대 승려의 신분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자들하고 주로 같이 이제 이너서클이에요. 같이 이제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녁 때 뭐 그 사찰 또는 이제 광가에 그 이제 고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뭐 쌍욕행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려 시대는 그 전답도 많고 사찰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찰에서 뭐 수공업도 하고 뭐 농업 하다못해 술도 제조하거든요. 그 파괴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와 권력이 그러니까 한쪽은 그 정치 권력이고 이쪽은 종교 권력으로서 그 부와 권력을 이제 틀어진 그 신분이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승려의 신분이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문과의 장원급제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부와 권력을 쥘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속세에 뜻이 없어서 저기 송강사 이런데 또 이제 아주 이제 조그만 암자 이런 데서 혼자 이제 공부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런 그 수행자의 그 삶의 모습을 조금만 이제 보고 고려시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용광목사의 시인데 그대는 진수성찬을 좋아하지만 나는 나물과 거친 법을 좋아하고 그대는 가벼운 가죽옷을 좋아하지만 나는 배와 찬 옷을 친 옷을 좋아한다네. 네, 친 옷을 좋아한다네. 그대는 번화한 일을 좋아하지만 나는 궁벽한 것을 좋아하고 그대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물리치는 것을 좋아한다네. 뭐 여기 밑에도 보면은 뭐 나는 망구루에 소나무가 있고 총구루에 대나무가 있어서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시를 그리고 이제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스님들 식생활이라고 하는 게 밥, 국, 나물, 차 딱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나물 중에서 조금 이제 고급인 거죠. 뭐 죽순이랄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죽순과 순채에 대해서는 그 불교 음식 그 특정 식재료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왜냐면 이 그 중송나라 시대에 오면은 죽순과 관련해서 송나라 스님들이 따로 그 레시피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버섯이나 그 죽순이 그 특히 선종의 식단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그 선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이 돼서 또 이제 언급들이 많은데 내일도 또 아마 연관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용감 국사의 이제 그 시인데 부귀하면 요정선도 우습겠지만 빈궁하면 일단사로 충분하도다 하다오. 이것도 오정손과 일단사가 이제 설명이 지금 오정손과 일단사 설명을 하고 네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설명 그러니까 오정손이라고 나왔는데 워낙에 보통 많이 쓰는 오정시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소, 돼지, 양, 생선, 사슴고기. 이건 이제 우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오정식. 근데 귀한 음식 이런 거죠. 귀한 음식은 이제
일단사 일표는 뭐냐면 노노옹야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중국 음식사 뭐 그러니까 한국 음식사를 하려면 중국 음식을 해야 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중국 이제 복사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일단사 일표는 노노옹야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빈낙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분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사가 뭐냐면은 대나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나무 도시락밥이에요. 대나무에 든 거기다가 대나무 도시락에 밥을 이제 싼 거고, 일법은 뭐냐면 표주박에 물 한 번 뜬 겁니다. 그 밥, 그 물을 먹어도 나는 안빈낙도에 살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음식사치의 극치전지 오종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부귀하면 오종선도 우습겠지만 빈궁하면 일단사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사 일표는 아주 뭐 유명한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의 그 식단의 핵심은 그걸 이제 뭐 삼국시대든,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 식단이 형성이 되는 뭐 중국의 당말, 송초,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는 통일신라말, 고려초, 이때부터 선불교 음식 체계가 형성된 이후에 동아시아 스님들의 식사 스타일은 이겁니다. 아침에 죽 드시고, 오후에 밥 한 번 드시고, 이제 차 드시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죽 드시는 걸 굉장히 잘 지키세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죽 드시는 경우도 있고, 밥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아침이 죽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어찌됐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패턴으로 이제 식사들을 하시죠. 여기 이제 원광국사도 그렇고, 일단 이제 조선시대에 천흥선사도 그러는데, 이 스님들 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배고프면 먹고, 뭐, 밤에 자.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야. 산이 거기 있으니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아무 말도 아닌데, 이제 보통 사람이 얘기했으면 이건 이제 답이 아닌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제목 자체를 평상심시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아주 사소한 동작 하나, 행주자와 어목동정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밥 숟가락이나 숟가락질 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 배고프면 먹고 뭐 졸리면 잔다라고 하는 게 일상신즉 마조도일의 선사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문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선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려시대는 뛰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사실 좀 묵제일기, 상중일기는 이제 도표를 많이 그렸는데, 그걸 다 읽기는 뭐하고, 일단은 1번하고 4번 위주로 조금,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갓김치 얘기, 서기병 얘기,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김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기본적인 이제 시각이 어떤 거냐면, 한국의 불교 음식과 일반 음식, 이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분리시키거나 또는 영어 자체가 아예 없는 이런 이제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무슨 사찰음식 한식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하지. 이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소리를 뭐 더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김치 잘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매콤, 뭐 쌉싸름한. 그래서 눈이 녹기 전에 산에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상갓인데, 요새는 뭐 연천 같은 데서 뭐 재배도 하신다고 뭐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삼각김치가 어떻게
조선시대에 유행이 돼가지고 뭐 지금도 먹지만 어떻게 유행돼서 이게 나중에는 뇌물 김치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대부들이 좋아하니까 뇌물을 쓸 때 삼각김치로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초에는 사대부들이 먹던 게 아니라 절에 스님들이 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곡식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상갓을 따다가 시장에서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막 그 불교 사찰이 하도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뭐 갓을 만들어 파신다거나 이 남쪽 지방에서는 이제 뭐 대나무 잘라서 젓가락 만들어 파신다거나 뭐 이런 거 조선시대 스님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갓이 많이 나는 곳에 그 사찰들은 그 뭐 식량이 떨어지면은 상갓을 캐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데 근데 이제 사대부들 먹어보니까 이게 쌉싸름한 게 이게 고기 먹을 때도 좋고 그냥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이걸 이제 사대부들이 배운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그 나중에 나오죠. 살림경제나 이런 데면 레시피들이 이제 뭐 이제 등장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애초에는 이제 그 불교 그 사찰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먹는 것들이 그 전파가 되거든요. 이제 그 사대부 가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레시피들이 시에 쭉 써 있습니다. 레시피들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레시피들이 이제 들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나오죠. 이제 그 일원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가까운 스님이 있어 곡식을 나누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사대부 가에 이제 주고 이제 곡식을 좀 얻어오려고 이제 뭐라 조순신 그 절사님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삼각김치가 조선 사회에서 나중에 뇌물김치로 이제 기능하게 되는 거죠. 하는 이제 그 서기벽에 가는 그 금강산 이렇게 보시면은 12,000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금강산 이제 돌이 많은데 그 조선시대의 금강산 같은 경우 서기버섯이 많기로 유명한 산이 이제 금강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기버섯을 따다가 이제 서기병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허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도문대작이 알려지면서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서기병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어디 먼저 써있냐면 허성이라는 사람이 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록집에 먼저 써 있어요. 근데 허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균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허엽의 첫째 부인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성 같은 경우에는 1612년에 죽어요. 도문대작이 1611년에 나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허성의 악록집이 물론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문집을 못 만들고 아주 후대에 만들지만 그 사람이 사망 날짜랄지 금강산 유람간 시기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이 서기병에 관한 내용은 허성의 악록집에 먼저 나오고 이후에 허균의 도문대작이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균의 도문대작이 허균이 이제 쓴 거다.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썼겠죠.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서기병 부분은 그 명확하게 허균이 쓴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허성의 악록집에 있는 거다. 이제 이건 뭐 이제 뭐 형제가 아니니까 이건 뭐 좀 얘기하기도 이제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서기병이 애초에 금강사 평사에서 유명했던 이 서기병의 레시피가 나중에 보면 산림경제나 이런 데 이제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 사찰 음식과 일반 음식이 이런 식으로 교류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사찰 자체도 민가에 아주 심플하고 아주 유용한 그런 레시피가 있으면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찰 같은 경우는 음식에 쏟는 시간을 최대로 줄여야 돼요. 수행을 위해서.
이게 인도 불교부터의 일관된 사고라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먹는 시간을 어떻게 줄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뭐라 이제 5시에 이제 이걸 마치겠다 그러는데 최대한 그걸 맞추려면은 그 묵제일기와 삼중일기를 그 좀 짧은 말로 정리를 하고 그 각색장, 육색장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그 사대부가와 불교 사찰의 그 음식을 통한 관계,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이 그 16세기 이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묵제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문건은 이제 정삼품 동부 순시까지 역임을 했는데 이제 사화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성주라는 이제 자기 고향 경상도에. 그래서 그 지역에 안봉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과 이문건과는 원찰 관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문건과의 그 제사랄지 그 여타의 잡다한 일을 이문건과의 물품적인 어떤 도움, 그 기타 도움을 그 받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주는 게 뭐냐면 이문건과의 가족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문건가에서 필요한 음식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콩을 받아다가 메주를 만들어서 주고, 콩을 받아다가 두부를 만들어서 주고, 국수를 만들어서 주고, 김치를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나물을 준다랄지, 나물의 원료가 되는 그런 채소들을 갖다 준다랄지, 이것들이 안봉사가 이문건가에 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고, 그 대신 그 이문건 같은 경우는 안봉사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줄 수 있게 물품들을 제공을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스님들이 공락과 부역에 시달립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질 좋은 종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스님들 공납품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닭종이 이 작업을 해서 관가에 공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 조선시대의 종이 스님들 빼오면 물론 관가에서 따로 제지소가 있긴 한데 질이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지, 그 다음에 뭐냐면 매주입니다. 매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조선 산중 사찰이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조선의 관공서에 공납되고 있는 필수 품목인 매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다 사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사찰에서 만들어, 매주 사찰에서 만들어. 제가 알기에는 여기 백양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비자나무 있잖아요. 비자나무 이거 다 공납품이에요. 그러니까 절 주변에 유명하다 이런 것도 다 공납품이라고요. 만약에 도토리가 유명하다, 도토리가 다 구황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 비자하고 도토리인가 해서 여기도 이제 공납을 조선시대에 했던 걸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찰이 살아남는 길은 이제 이런 길이 있어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왕실의 능친사가 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족보사. 그 두 번째는 그 왕릉의 족보사가 되는 길,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문건과 안봉사처럼 원찰관계,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 가문과 영광관계를 가두면서 그쪽은 그 물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 부역이나 공납에 있어서 그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요것 좀 그 빼주게 관리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런 거. 이 두 케이스에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아주 전통적인 방법, 제를 누구 돌아가시면 제를 드린다든지 탁과를 나간다랄지, 아까 말씀드린 가시나 젓가락 만들어서 팔아서 곡식을 얻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사찰 운영을 하면 이제 그런 3가지 케이스가 이제 조선에 있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은 시간상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이제 그 백곡천은 그 성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채소 심기 좋아한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이제 뒤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막 똥똥 지르고 가서 뭐 이제 비료 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보리밥 드시기가 이제 뻑뻑하니까 이제 나물 섞어가지고 막 비벼 드시는 모습을 이제 시에다 이제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장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보리밥이 있고 이제 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보리밥에 그냥 나물 넣고, 물론 이렇게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뭐 된장을 섞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찰 비빔밥이랄지 뭐 이런 게 나름 역사가 전통이 있다. 이제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17세기에 정시환이 쓴 산중일기라고 하는 이제 그 일기를 문헌이 있는데, 여기 그 정시환이라고 하는 분은 주로 사찰을 다니면서 유람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사대부와 틀리게 먹은 내용을 좀 기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딴 사대부 같은 경우 밥 먹었다 여기서 끝이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분은 뭐 그래도 뭐 청장, 뭐 한종지, 뭐 국수, 뭐 한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음식 메뉴들을 언급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레시피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17세기 산중사찰에서 먹었구나.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칙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칙념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뭐 4대, 특히 이제 관직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너스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있는 건데, 지금도 권력 있고, 뭐 쉽게 해서 돈 있고 빽 있는 놈은 다 이너스클 만들어서 한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뭐 조선시대, 이건 칙념의 이 시스템 사실 고려에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전라도로 관찰사를 간다. 그러면 이제 아주 친하면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이제 거기에 뭐 내가 아는 누구 좀 잘 봐줘라. 그럼 이 사람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나중에 자기 출세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사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기 부임제 가면은 아주 시기별로 뭐 곡식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기, 뭐 장류, 매주, 소금, 뭐 피료 이런 것도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찰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챙길 사람이 있고, 뭐 목사다 그러면 여기도 막 챙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조선 전체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시환이라고 하는 분도 벼슬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제 퇴계 학문을 이어받는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전라도 사찰을 여행한다. 그럼 하만 수령이 칙념에 의해서 먹을 걸 보냅니다. 쌀 몇 말, 건어 몇 마리, 뭐 이런 거 막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문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만약에 된장을 수급을 한다. 안봉사에서만 매주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관계된 목사가 칙념에 의해서 먹을 거, 매주 이런 걸 보내준다. 또 자기 집에서 직접 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의 세공을 통해서 매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계에서 이 4대부들은 굶어 죽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뭐 아쉽지만 지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색장, 각색장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불경 식사는 이제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제 육식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전통적인 선불교의 음식 소임 체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식, 특정 음식을 만드는 담당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색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그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사홍은 음식 소임 체계에 이제 이 전문가들을 갓색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반찬을 만드는 반감, 고기를 다루는 별사홍, 뭐 고기나 생선 굽기를 하는 적색, 뭐 술 담그는 뭐 주색, 뭐 찜을 담당한 뭐 증색,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색자가 붙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을 각색장 이렇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전통적인 불교 사찰에서 음식 관련 소임 같은 경우에는 밥 담당은 이제 반두라고 그럽니다. 국 담당은 이제 갱두라고 그러고, 반찬 담당은 이제 뭐 채공이나 채두, 뭐 차는 뭐 다각이나 뭐 다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고, 그 색자라고 하는 표현도 전통적인 그 선불교 사찰에서 그 없는 거죠. 이제 음식 소임 체계에. 근데 이제 조선불교 육색장이라고 하는 이게 수립제와 관련된 문헌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립제가 이제 뭐냐고 하면은 조선 초기에 보면 그 국행 수립제를 많이 지냈어요. 이제 국행 수립제는 뭐냐면 나라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제대로 제명을 못 살고 죽은 그 고곤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위모하는 그런 이제 수육제를 이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는 불교 의례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이 왕조예요. 왕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수륙대를 담당해서 식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이 일정한 역할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분담해서 이제 맡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불교 교단에서는 이제 먹는 거와 관계된 거 이런 건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음식과 관련된 소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격하게 분리하면 세 개뿐이 없는 거예요. 밥하고 국하고 나물하고 딱 이것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 사찰이 제도 많이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보통 불교 사찰이 그 이전도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도 떡이랄지 그 유밀가랄지 이런 테크닉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 불교 사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러니까 그 선불교 음식 소임 체계에서는 딱 세 가지뿐이 없지만 실제 종교 의례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떡이 맛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들이 죄를 천 년 이상 해오면서 이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 노하우, 무슨 유밀가 노하우, 약과 노하우, 이게 다 쌓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스님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이걸 소임 체계로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어쩌다 한 번 하는데 뭐 그거를 사찰 소임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 알아서 그냥 약간 가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수립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눈 거죠. 근데 충분히 뭐 여기 보면 조가 무슨 뭐 조병, 그래서 뭐 과자 만들고 떡 만들고 이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뭐 이제 가능하고, 근데 이 체계는 애초에 불교적 체계는 아니고 상원 체계를 불교가 수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그 왕실과 불교 교단의 그런 그 교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조금 이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는데, 예, 그 뭐 한 14분 정도 이제 지나서, 예, 그러니까 워낙에는 좀 시간을 두고 이 음식 소임 하나하나마다 여기도 보면은 금우 스님과 앙산 스님 이래가지고 이게 선화두랑 연관돼 있고 선화두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조병 떡 만드는 것도 뭐 운문성사의 그 호병이라고 하는 화두 뭐 덕산선사의 점심 이렇게 다 이제 근데 이제 설명할 시간이 지금 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좀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개별적인 이제 사항보다도 이제 그 불교 음식사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이제 불교 음식은 한국사 전체를 통해서 김치와 잠든 한국 기적 음식뿐만 아니라 두부, 국수, 떡, 과자 등 제반 음식 문화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음식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음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교 음식은 한국사에서 일반 한식과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국 음식 문화를 진전시켜온 중심축 중 하나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아우 그래도 안 주무신 것 같네. 예, 잠시만요. 네, 우리 저기 우선 오늘 이번에 참 공만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우리 불교 음식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것을 그래도 늘 제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2시간 채 안 돼서 이렇게 그래도 훑어오는 거 봐서는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불교 문화는 외에 다른 데서 막 찾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일단 우선 질의응답을 그래도 좀 몇 개 정도는 받고 하는데 좀 전에 그 각색장하고 육색장은 이 어디 출처가 어디인가요? 수륙제 그 물론이고 수륙제 문헌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굉장히 긴데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국가주도에 이제 수륙제가 이제 많았고요. 그 수륙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이 근데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문헌들이 수륙제에 관련된 문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문헌 중에 하나고 이게 중간에 내용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앞부분에 제목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걸 중간에 읽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은 이제 긴데 나중에 이따가 제목은 이제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저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 흐름하고 상관은 없는 건데 그 마도선에 전복 생전복도 있었고 전복 젓갈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뼈를 본다거나 이러면 그 생선인 줄 알겠는데 젓갈은 뭘 보면서 젓갈을 아니 거기 이제 나무나 대나무 화물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음식의 명패가 그 명칭을 만약에 이를테면 뭐 밴댕이젓 그럼 한 항아리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 항아리 속에는 실물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이제 뼈랄지 그 정도. 명패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게 화물표가 있어요. 아까 그리고 사파가 그림이 있었잖아요.
계속 사파. 절에서도 그 이렇게 음식한 동그라미 3개로 그 음식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음식. 바로 지나갔다. 앞쪽 부분인가요? 아니 뒷부분. 네, 조금만 더 가시면 좀. 요거 요거 아니 이제 각색장 뭐 요거 담당, 저거 담당, 물 끓이기 담당. 이게 그 이게 왕실의 각색장. 각색장의 그 각 역할이네요. 네, 뭐 반두나 그런 거네. 네. 자꾸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거 조선 선조 시대 그 이제 잔치 모습인데. 이것도 뭐 키도 하도 제목이 길어서 이거 선조 시대 이건 뭐 이건 많이 이제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는 그런 그림이라 제목은 좀 긴데 아까 저 수륙제 이거랑 제목을 우 대표님한테 보내고 이따가 이 PPT 파일 보낼 때 제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교하고 왕실의 그 각각 맡은 소임이 다 똑같은 역할을 띈 건가요? 아니죠. 이제 왕실이 아무래도 뭐 먹는 종류랄지 왜냐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육식은 일단 배제되잖아요. 사찰. 그런데 그 왕실 음식 중에 고기 담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보면 별상도 고기를 담당하고 적색도 고기를 담당하고 또 술도 안 하잖아요. 사찰은 주색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3개 빠지고 뭐 먹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찰에서 소임으로 삼지 않고 떡도 소임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왕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저기요. 그 왕실에서는 각각의 이제 이 역할이 있지만 사찰에서는 그것보다는 뭐 채공이면 반찬하는 사람, 밥 짓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그 사찰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소임을 막는 기간이 있잖아요. 사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사원은 이 사람들 노비입니다, 노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맡고 그 일을 쭉 하지만 사찰에서는 그 소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 시간만 하고 바뀝니다, 사람. 사찰은. 여긴 직업이 거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사찰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각각의 굉장히 소임이 많이 나눠졌잖아요. 궁에서는. 근데 사찰에서는 그렇게 하나의보다는 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찰에서 나눠진 음식 소임이거든요. 예, 저렇게 저 정도로 나눠지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됐지만 불교 사찰에서 이 음식 소임이 아주 세분화되고 많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종교 집단이 저렇게 음식 소임이 분화될 정도로 다양한, 그러니까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고 호사스럽게 먹고 이게 많을수록 욕이 되는 거예요. 불교 교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왕실은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또 그 왕실의 권위를 또 음식으로도 표현을 하니까 그게 또 아주 세분화되고 이제 뭐 확장돼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종교 집단이 그렇게 확장된 음식 소임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지.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궁에서는 그 세분화됐지만 사찰에서는 그렇게 세분화되지 안 했잖아요. 나누려면 이제 나눌 수 있죠. 또 이제 절이 갖고 있는 음식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임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두부랄지 국수랄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만약에 어떤 고관대작이 잔치를 한다. 숙수도 부릅니다. 숙수 불러다가 자기 잔치에 씁니다. 사람을.
두부 만들 일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스님을 불러서 두부 만들고. 그러니까 이미 불교 사찰이 그 소임을 테크닉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소임으로 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종교교까지. 네. 자, 없으면 제가 아까 그 각색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거. 네. 이게 조선 불교 육색장에서 저는 이 단어가 여기에 이제 다가게 차 담당에 다가게잖아요. 이게 뿔각자를 차다자에 뿔각자를 쓰는 게 있고 국 담당인데 채로야. 나물과 나물 채자, 채소는 이제 그 채자에 이슬로자를 이렇게 쓴 부분은 야 이거 참 명칭을 너무 참 잘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 누가 짓습니까? 아니 그 육아 공부하신 분들이 진로라고 써주가 있잖아요. 진로. 이게 그게 진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엑기스, 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엑기스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소주 회사가 이름 하나는 되게 잘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진 사람은 대단히 높은 육아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각 이거는 어떻게 우리 다각이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왜 뿔각자를 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에 이제 각자를 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로자처럼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기보다 어떤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의 그런 거나.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칠까요? 네. 아유, 네. 야 이거 참. 그래도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은 이 시간에 참 나도 맨 처음에 이거 ASMR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거 참 제가 봐도 그림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래 참 이런 우리 간장 포럼에서도 우리 장과 장문화에 대한 특히 이번 주제인 음식, 불교 음식에 대한 이것을 그래도 하나씩 그렇게 참 기초를 놓고 계시는 우리 공만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힘 내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